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쾌한 사이다의 연속이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토론회 하이라이트 장면 한번 모아봤습니다. 황무성 성남도계공 초대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물러났고요. 네. 그런데 인사권이 있는 그 시장께서는 이런 이제 기관장이 물러나는데 사퇴 이유를 알아보지 않았다. 이거 납득 못하는 국민이 많고요. 또 이게 배임, 횡령,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보면 이 상당 기간 호가호위하고 또 전횡을 휘두르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하고 뇌물 받고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부패를 방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또 진짜 정말 몰랐다고 하면 그 유능하다는 시정 책임자가 정말 무능한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농사를 짓고 또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데는 이제 많은 머슴과 대리인 일꾼들이 관여합니다. 저는 일종의 마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머슴들을 지휘해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 성과로 본다면 제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그 당시에 언론들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돈 버는 일은 공공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청과 요구에 응했다면 사실 이런 문제도 아예 없었을 거예요. 민간에 허가해주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좀 번잡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부산 LCT를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만 또 주변의 다른 사업들에 비교해도 5,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건 성과죠. 그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머슴들, 일꾼들이 마귀에 오염이 돼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나 또 이 사업 전체를 공익환수 설계를 해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떤 단체장도 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결과를 정말로 제도적 한계, 또 국민의힘이 의회를 동원해서 막는 이런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만들어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유동규 후보라고 하는 또는 그 다른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긴 해도 그걸로 이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찌됐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논란이 큰 사건에 있는 인물을 계속 중용해서 의혹이 확대되는 이 상황, 이게 좀 혹시 후보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계속 그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왜 안 막았냐, 왜 살펴보지 않았냐 말씀하시지만, 그 본인이 나름 결단을 해서 사퇴한다고 퇴임 인사를 왔으니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내용도 모르는데 말릴 수도 없고, 또 지금 사후적인 상황, 확인된 사항들을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당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월급도 가압류당하고, 공사사장이 사기죄로 그것도, 또 재판도 받고 있고, 그 외에 이런저런 관련 업자들과 관련된 여러 소문들이 실제로 있어서 당시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본인은 사퇴했다는 것이고요. 이분은 사실 저희가 이 민간 전문가를 공채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일을 저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썼다면 뭐 하려고 그 민간에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전문가를 채용했겠습니까? 유한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점을 한번 살펴주시고, 사퇴 압박을 했다는데 저는 사퇴할 압박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건 아마도 자기들 사이 내부 문제인 것 같고, 녹음된 내용이 여러 개가 있다는데 그중에 본인이 어떤 용도로 생각을 하고 녹음된 것만 아마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의심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동규 씨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 맞고 나름 역량이 있다고 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으로 이제 채용됐고 이제 나중에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합병했고 이제 거기서 그 역할을 계속 맡은 것인데 이 사람하고 다른 우리 이제 정진상 정책실장이라고 저는 보통 부릅니다만 이제 성남시와 경기도시의 정책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별정직으로 정책 업무를 한 거죠. 이제 거기하고 아는 사이니까 아주 오래돼 아는 사이니까 뭐 통화할 수 있었을 테고요. 그것 자체를 무슨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 뭐 수사 중이니까 거기서 내용이 밝혀지겠죠.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면 아마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뭔가 부패 일탈 행위를 한 사람과 통화를 한번 했다.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다. 그 이유로 배제를 하면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이 후보님께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1원이라도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와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득을 취하는 것이 돈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에 참여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가서 보수를 받았던 사실이 좀 논란이 됐죠. 이게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이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그리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 뭐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거 감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비슷하죠. 네, 제가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거를 제가 확정된 게 아닌 의혹이라는 수준인 거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사람들이 주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부정확한 정보로 사람을 지배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알았고 그 때문에 2차 가해에 가담하는 역사적 죄를 지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순일 대법관은 저는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대법원은 13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그 한 명을 뭘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누군가 부탁했다고 자신의 법적 판단, 양심과 법률의 판단을 바꿀 거라는 상상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공직선거법 이제 사건에서 또 한 30여 명의 변호사를 이제 쓰시고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불했다고 이제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당하게 다 지불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송도한 국가이용 인권위원장의 무료 변론도 사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친분이 가깝든 안 가깝든 사실 무료 변론을 피해서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김의원 패널께서 이제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는 소위 인권 변호사들의 이제 활동 양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적다 보니까 생긴 이제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한 대법관을 포함한 그 세 분 전직 민변회장들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올려준 거죠. 만약에 이걸 이제 이익이라고 보면 그 140명 정도가 참여했던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그 변호인단은 도대체 얼마를 준 겁니까? 한 사람당 300만 원만 줘도 100명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오늘 아침에도 논란이 됐던 현안이라 사실 국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초과세수로 지원을 하자는
주장을 하셨고 네. 민주당에서 지원을 검토를 했고 그러다가 이 초과세수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 세금 걷는 걸 좀 유보해서 내년에 지급하는 안이 지금 네.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사실 전 국민 지원금 주는 거에 대한 반대 여론도 더 높은데 네. 손실보상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은 네. 상당히 있고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선거용을 위한 그런 게 아니냐 네.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없을 수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네. 뭐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또 국가가 가계에 지원하는 소위 공적 이전 소득이 가장 낮고 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평균 110%, 120%에 육박하는 국채 비율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50%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국가가 가계 지원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든지 또는 성장의 마중물로서의 소비 촉진, 수요 촉진에 너무 인색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전 세계에서 대체적으로 10%를 초과하는 GDP 대비 재정 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계 지원된 금액이 1.3%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가계 지원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소득 불평등도 완화하고 부족해진 소비도 살리고 골목 상권들에게 이게 소비 쿠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가 지금 1인당 48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선별 지원들을 상당히 했는데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지급하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3개월짜리 소비 쿠폰, 지역가표로 지급했는데 그때 어떤 경제 효과가 발생했는지는 우리가 체험으로 통계 수치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나치게 가계에 대한 지원도 낮았고 또 골목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총량 경제는 늘어났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수출 대기업들은 혜택을 받지만 결국은 우리 국내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 경제는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늘어났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초과세수도 사실 고통의 산물이다. 이 코로나19를 견뎌오면서 만들어진 이 양극화에 따른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니 이 고통을 일부라도 나누고 우리 경제를 좀 더 합리화하고 또 골목 경제도 살리고 양극화도 완화하는 쪽에 좀 집행하자고 해서 제가 한 5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한 언론인들은 경향신문, 한국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세계일보 소속의 언론들이었습니다. 다소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한 이재명 후보의 노련미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던 토론회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은 주로 문정부 100% 잘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 수용하겠다라는 내용들로만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조금 아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